그리고 사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가 돈 푸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 최근에 시장이 좀 급등했다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향후 점진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중국 투자 기란기 관시유 유준호입니다. 오늘은 CSOP의 이재충 상무님을 모시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큰 중국과 홍콩 주시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은 아니고 불과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그때 뵙고서 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이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암울한 면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좀 같이 보자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어떻게 좀 이제 시간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초대를 했고요. 최근 혹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기분도 좀 이렇게 표정도 밝아서 많이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통화 부양책, 그러니까 50 베이스 포인트 낮춘 다음에 굉장히 시장이 폭발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매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ETF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 상장된 게 사실 유입도 많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희 AUM이 많이 올랐거든요. 홍콩과 본토 뭐 다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올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휴장이었을 때 홍콩에 상장된 ETF들 그러니까 CSI 300이라든가 아니면 A50 지수 그 다음에 스타 50 지수들이 프리미엄이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골든 위크가 다 끝나면서 그 기자회견 뉴스가 나온다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풀렸고 그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뭐 부양책이 3조다. 아니면 부양책이 10조다까지 아닌 뭐 근거는 없지만 시장이 약간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나온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시장이 상한가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저도 같은 메시지를 저희 고객이나 아니면은 차장님한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폭발하게 올라가던 시장이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으면서 우리가 다 한번 정신을 차려보자. 그래서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에서 나왔던 것들은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서 기대감이 들어가 있고 다만 추가 재정 정책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갔던 게 가격이 쭉 빠진 약간 리셋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했을 때가 차트상을 봤을 때 이게 중국의 아까 말씀하신 CSI 300,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같은 중국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거든요. 올해 2월에 중국이 중국판 ELS 사태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수가 동반으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사상 최저를 찍었다. 거의 이제 10년 내 최저치였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리상 총리가 개입을 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4월, 5월 달에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줄줄 흘러내리고 갑자기 이제 급등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한 거는 8월이었나? 예, 딱 그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가 뵀었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최근 흐름들의 차트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빨간 네오박스가 불과 8 영업일 만에 진행이 됐던 흐름들이고요. 상무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중국 정부가 지준율 50bp 이나 그리고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빵빵빵 떴다가 국경적 연휴에 들어갔고 국경적 연휴 들어간 사이에 홍콩 주식시장은 계속 움직였잖아요. 홍콩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 약간 너무 좀 달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가 막상 국경적 연휴가 끝난 지난주 화요일 8일날 시장이 열렸을 때는 본토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번에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홍콩은 계속 열리다가 중국 본토가 열리면서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고 중국 본토는 사실 국경적 연휴 끝나자마자 개장됐던 그 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는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결국은 절반 이상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중국 개인들이 따라서 상한가에 사가지고 물렸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 개인들이 국경적 연휴 동안에는 사우스바운드 강구통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급등한 걸 보고서 추격 매수에 들어갔다 물렸다.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상당 부분 중국이 안 좋다는 거 아니까 오랜 동안 공매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묶이면서 급등하고 중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양책을 펼치면서 공매도를 상환하지 못하고 물렸다가 쇼커버링 환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이상 급등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컸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자금 동향 흐름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좀 더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 아니면 숏 커버링이라든가 숏 스퀴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주식이 계속 안 좋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차 요율이 적어도 5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년에 5% 정도 이상 하는 것들. 주식을 빌릴 때 대리시에 주는 게 연 기준으로 5% 연기준 5%. 주는 근데 거죠.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마다 하니까 2% 정도부터 그때는 스페셜 아니면 진짜 빌리려는 목적이 내가 숏을 치려고 공매도를 하려고 빌리는 것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물량들이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종목을 제가 지정을 하자 그러면 센스 타임이라든가 그게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종목 쪽에서도 한 200에서 300베이스 정도 빌리고 있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물량들이 갑자기 지금 이 격변의 시기를 일주 반 정도 겪었잖아요. 네. 그 대차 물량이 갑자기 줄었다, 대차 물량이 폭발했다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제일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쪽도 이제 전략 측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한국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홍보를 이제 회사 설명이나 이런 걸 드리고 있긴 하지만. 다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증권 대차거든요. 대차. 그래서 세큐리티 랜딩 프로그램을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탁은행 그러니까 커스토디안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빌려주고 받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물량에 대한 차이들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급등하고 다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왔지만 실제 공매도를 더 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뭔가 대차 물량들을 빌리거나 갖거나 하던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렇죠.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실 정도로 갑자기 물량이 빠지거나 리콜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모든 대차 물량이 전부 다 공매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공매도 시장에서 팔린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가격 하락을 베팅하는 거고, 다른 물량들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자들이 해직 목적으로 빌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만 대차 물량에 대한 큰 차이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인베스트먼트 뱅크 리포트에서도 이게 숏 스퀴즈냐, 숏 커버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그분들도 이런 물량이 아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UB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프라임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이런 물량들을 딴 데서 얘기했을 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탁은행 쪽 있죠. 그쪽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한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트랜잭션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다만 그쪽에서는 보이는 게 있느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부양책이 발표 그러니까 제가 부양책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통화 정책 그 다음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나왔죠. PBOC에서 발표한 지준율 50bp 0.5% 인하. 그러면서 나왔던 것들이 뭐 모기지 리파이낸싱도 갑자기 허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풀릴 자금이 있으니까 번외액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정책이 나오면서 매수 주체는 누구였냐면 다행히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공통적인 그러니까 한 매수 주체가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리포트에서 나왔었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그랬었어요. 헤지 펀드가 들어온 물량이 맨 처음에 그 발표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헤지 펀드가 들어온 물량이 20에서 30% 정도. 나머지는 롱 온리 펀드, 그러니까 에로 펀드라고 그쪽에서 표현을 했는데 롱 온리 펀드에 들어온 게 70% 정도. 그거는 뭐 중국 홍콩계 외에도 글로벌 롱온리에서 그렇죠. 들어왔을 네, 그렇죠. 뮤추얼 펀드에서 들어온 자금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추세가 계속되면서 또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발표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중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문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1000만 개 계좌가 주말 동안 고든 위크때 열렸다. 근데 1000만 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죠. 우리나라 노년층, 이제 뭐 청소년층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 다 빼면 제 생각엔 대한민국만큼의 투자할 수 있는 그 개인들이 열린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거죠. 물론 소문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뉴스들로 보고된 것들이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조그만 성에서
증권회사가 지금까지 아무런 그 거래가 없다가 아니면 계좌 오프닝이 없다가 갑자기 그날 하루에만 주말에 8,000개가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간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신호를 또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리테일이 약간은 광풍되고 있다, 리테일이 과열되고 있다는 뉴스들을 중국 정부에서 검열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에서 리테일 과열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5년대 겪었던 것처럼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그때 마진 파이낸싱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그러니까 신용거래 중에서도 제도권이 있지 않은 OTC 거래로 약간 불법적으로 있었던 신용거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철퇴를 가하면서 과열됐던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한가가 이틀 연속, 3일 연속 지속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2015년이랑 비교해 본 사람들이 있는데 비슷한 점은 리테일이 들어온다. 다만 다른 점은 또 뭐냐면 다른 점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마진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거래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 7년 사이에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열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철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도 중국 마감을 매일 하면서 매일의 시황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뭔가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국 정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리기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가끔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진심인데 이게 언제쯤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해 여겼었고 근데 올해 초에 사실 이제 신구조라는 게 나왔고 그 밸류업, 중국판 밸류업을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한 게 올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싶었는데 시장에 유동성이 안 들어와서 한번 물먹었고. 근데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상무님 말씀하셨던 그런 통화 재정 부양책으로 귀결되면서 주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에 리테일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고무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방금 들으신 리테일 쪽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중국 쪽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들어왔고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보는데 다만 그 매수 주체는 롱온리 펀드냐 아니면 헤지 펀드냐 아니면 해외 리테일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는 이 매수 주체가 다양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본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개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 전까지는 리테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국이 리테일이 새로 자금 유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없었어요. 그 전에 자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들은 정부 주도의 금액들, 그러니까 SOE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오wned 엔터프라이즈인데 국영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영과 관계된 기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전체 중국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금 성향의 기금들 그리고 보험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중국을 그 내에 이제 그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 성향이 컸었는데 원래 60%를 차지하고 있던 리테일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중국 개인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표현드리냐면 사실 공동부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공동부유 같은 개념은 그러면 파이가 작은 사이즈에서 모두가 다 조금씩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증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체 파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약간의 불균형은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다시 재분배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부동산 측면에서 왔던 3분의 1 정도 자기의 부가 개인들의 부가 갖고 있었던 3분의 1 정도가 향후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부동산 데이터도 나왔을 때 사실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중국 정부에서도 얘기하긴 했었죠. 그렇죠. 하락을 막겠다라고. 그리고 9월달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의 전월 대비 그 하락 속도가 줄어들었죠. 아직도 그게 하락이 멈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쪽은 제 생각에는 향후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부가 창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 공동부를 위해서 서로 나눠야 될 자산을 어디서 창출시킬 것이냐. 주식 시장에서 창출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은 과거에는 중국의 모든 소비 근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효과가 나타내는 자산은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름을 터뜨리면서 이제 부동산은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안으로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마저 다시 흔들려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짜 방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더욱 고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사실 경제를 가장 큰 죽을 하나는 내수, 다른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 수출이라고 제가 볼게요. 그럼 50대 비중을 봤을 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잉여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닛당 생산 그 가격이라든가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물론 마진을 줄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해외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정도 견인을 한 것들이 수출이라고 보는데 내수보다도 다만 수출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수요 감소나 다른 경제에 너무나 민감하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영향이고 또 특히 이제 미국 내 수요 감소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관세에 의해서 부과가 돼가지고 중국 위안화가 상승하거나 이런 거에서 중국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관리 감독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더라도 외부 요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는 분명 뭐냐면 특히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수에 대한 거.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물론 시진핑이 분명히 그 회의를 하면서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그럼 제가 또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통화 정책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 발표됐던 그 정책들 발표됐던 방식하고 약간 달랐어요. 어떻게 통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기자회견처럼 아니면 이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처럼 외부로 전파를 해가지고 선전을 하려고. 근데 그 전까지 발표됐던 것들은 다만 어떤 중국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잖아요. 네. 국무원 회의라든가 인민대표 회의라든가 그러고 나서 발표 내용이 훅 보도자료만 나오는 거. 보도자료로 대부분 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근데 봤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전면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화면이 나오면서 뉴스들이 나오고 국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또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두 번째 기자회견,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잘못된 기자회견이었죠. 제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두 번째 기자회견 토요일 날 했던 것들 이례적으로 계속 이것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약간 광고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근데 내수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 부동산 하락은 맞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발표한 것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고 또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모기지 리파이낸싱 허용하면서 거기서 내가 내야 된 그 부담금 한 달에 내야 될 모기지가 줄어드니까 뭐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한 명당 5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월 5만 원 정도씩. 근데 어떤 분들 같은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그게 몇백 조 정도 한국 원화로 따지면 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해서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수가 진작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중국이 어느새 이제 환율을 물론 이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세지면서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위안화 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7위안, 달러당 7위안도 깨졌다가 지금은 이제 7.1위안 정도 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통화가 좀 많이 올라왔다, 강세다라는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리 통화제거든요.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뭔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위안화 요즘 강세로 가는 것도 그렇고 성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매긴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당선 직후에 바로 다음 날에 관세 60% 때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중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예전에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는 분명히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이제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내수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을 시키면 제 생각에는 혹시 수출 부분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충격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그 사이에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했던 것들은 재정부 기자회견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12일 날 재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재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했던 기자 내용보다는 훨씬 더 세련됐어요. 세련됐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하지 않던 기자회견을 괜히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 그러니까 뭐 3조 위안, 5조 위안, 10조 위안까지 나올 정도로 만들어서 상한가 기대까지 만들었던 그 기자회견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숫자가 구체적인 없었어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요번에 토요일에 나온 얘기도 분명히 그 무슨 조 위안 뭐 숫자는 발표하진 않았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그거를 할 여력이 있고 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재무장관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그 정치적으로 발표하는 그 시스템에 의하면 전인국 인민들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아니면 부양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예산에 책정됐던 것들 다시 번복하는 수정하는 얘기는 전인대에서 승인을 해야만 발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윈자바오가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도 4조 위안 정도였죠. 근데 그게 4조 위안이라고 부양책을 발표한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는 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대요. 구체적으로 확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당시에도. 그래서 이 금액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다른 방안들이나 아니면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무르익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인대 때 발표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인대에서 그럼 약간은 구체적으로 500억 위안, 600억 위안 뭐 지방정부 특별 지방정부채를 해가지고 주택을 뭐 디스타킹하는 거 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한번 쌓아놓고 보면 적어도 3조 위안, 2.5에서 3조 위안 정도의 부양책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은 것뿐인 거죠. 성님 말씀대로 지금 만약에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지금이 이제 오늘이 10월 14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예산 추가적인 추가 경정 예산이 추인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아마 숫자가 발표가 될 거고 그거 역시 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그걸 발표를 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근데 미국 대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누구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셈법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쪽에서 나오는 반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늦어지니까 다만 중국 정부가 그 목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 5% 달성하기 늦으면 늦을수록 약간은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다음 주라든가 아니면 이번 달 말 정도 해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초에 있는 일정들이 워낙 거대하잖아요. 거대하죠. 예, 일단 누가 될 것인가, 예, 뭐 해리스가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직후에 있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해줄 것인가. 아직은 다들 안개 속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연 5% 성장,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중국의 GDP가 나올 예정인데 3분기 GDP가 시장 예상의 4.5%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반기는 어떻게 해서 이제 5%를 맞췄지만 3분기에 4.5가 나오면은 이 4분기 이미 이제 10월도 벌써 중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돈을 확정해 가지고 빨리 발표하고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끄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발표되는지는 시장에 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가 돈 푸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 최근에 시장이 좀 급등했다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통화정책 발표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통화정책 발표한 지가 지금 2달, 3달 전이 아니라 사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파급 효과를 나타내기 때까지는 우선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엔 점차 서서히 이제 그 매달 나오는 데이터들에서 반영이 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발표. 특히 이제 가장 제가 필요하다고 표현드리진 않지만 가장 그 효과적인 건 뭐냐면 직접 소비와 연관된 재정 정책이 나온다. 그렇겠다는 얘기는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표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현금 바우처를 준 것들. 아니면 이게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재정 정책에서 그 분야에서 분명하게 요만큼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다음 발표 때요. 제 생각엔 그거 같은 게 증시 상승 효과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효과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통화 정책이 발표하고 나서 중장기 측면에서의 롱온리 펀드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선 가격 하락이나 기본적인 체력은 중국 증시를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고 있는 포모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리테일이 투입되면서 거기에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향후 점진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변동성은 늘어나면서 근데 말씀드린 그 투자자의 성향 때문에 그쪽에 있는 포모에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에서 바이더 딥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이더 딥으로 사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바이더 딥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중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보다 긴 시각으로 이제 중국과 홍콩 시장을 접근하시는 거를 좀 더 이제 권유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국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러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ADR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너무나 시장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이제 섹터를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르실 수 있는 많이 살펴보셨던 입장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느 시장에 접근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쉬운 질문은 아니죠. 네, 그래서 드렸습니다. 투자자의 이제 자기가 위치한 쪽이라든가 아니면 편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세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 ADR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미중 관계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는 ADR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토 아니면 홍콩 같은 경우인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지정학적 외부 충격에 조금 더 민감하죠. 그리고 외부의 좋은 소식에 더 민감하고요. 그렇죠. 자금 흐름이 더 빨리 유입이 되고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QP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스타커넥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선강통, 후강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제한된 점도 있고 쿼타제도 있고 그리고 뭐 비용 측면이나 오퍼레이션 셋업 측면에서도 조금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증시에서 가장 선호되는 섹터 아니면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ETF니까 지수를 하면 항생테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항생테크가 왜 계속 항생테크에서 이제 예전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많이 힘드셨던 시절 많이 있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소비의 진작이다, 소비 증진이다라고 보면 거기서 수혜를 홍콩 쪽에선 가장 많이 받을 지수가 항생테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테크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소비와 직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자상거래 얘기하는 그 텐센트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징둥닷컴 좀 다 전자상거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메이티안 같은 경우에 배달업, 소비와 너무나 직결이 되죠. 음식 배달업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 물론 종목별로 다 얘기 드리진 않지만 그건 말씀드릴게요. 니오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싼 거니까 직접 그 소비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확실히 드러나는 전기차 쪽에서 있긴 하겠지만 BYD나 아니면 xiaopeng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저가 차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됐을 거고. 홍콩 쪽에서는 그렇고요. 중국 쪽에서는 요즘 스타 50 과창판 지수, 그 다음에 핫했죠. 차이넥스트 네. 엄청나게 저희 CSOP ETF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된 게 중국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250%까지 사실 저게 234%인데 제가 본 건 250%까지 갔었어요. 네. 프리미엄 거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경절 연휴 때 본토 시장은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ETF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줄었다가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연휴가 끝나기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연휴인데도 그날만도 또 15%가 프리미엄 거래가 되는데 계속 프리미엄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걸 보고 사실 저희는 상한가다.
상한가도 줄 상한가다라고. 왜냐면 저 때 들어왔을 때 개인들이 들어오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어디서 자금이 또 들어왔냐면 홍콩에 있는 프라이빗 뱅킹 쪽에 있죠. 그 프라이빗 뱅킹 같은 경우에 뒤에 고객들은 성향이 약간 다르거든요. 리테일 100%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약간은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프라이빗 뱅커의 조언을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저기 차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자 성향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분들까지 들어왔는데도 프리미엄 거래되는 걸 보고 모든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구나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거래될 정도로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자, 아까 말씀하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럼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근데 중국 투자를 하면서 보수적인 투자 아닌 공격적인 투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냥 공격적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중국 투자하면 중에서도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A50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A50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 종목만 뽑아놨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 국유 기업들이 제일 많아요. 거의 국유기업. 거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중국은 이제 국유 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좋으냐면 중국판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판 밸류업은 일본 밸류업 성공했죠. 그렇죠. 한국판 밸류업 지수가 나와가지고 성공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같이 했으면 좋고 그게 거기에 1조, 2조, 3조 계속 모여가지고 전체 증시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중국판 밸류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체적인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배당금 지급을 중국 정부가 지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구조에서 가장 강조한 사항이 뭐냐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거를 그 국유 기업의 수장들한테 KPI에 그 뭐 표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지 않으면 KPI가 떨어지겠다. 너는 잘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밸류업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 본토에서는 A50 지수를 선호합니다. 사실 이번 9월 24일에 중국 정부가 통화랑 재정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급등을 하고 뭐 이제 지수가 상한가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국유보다는 민영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보다는 기술주들이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하락했던 주식들의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홍콩도 항생테크도 다 비슷한 관점으로 수익률 게임이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게 이 A50 주들이에요. 뭐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 화학, 정유 이제 소위 배당 많이 주고 대신에 시장 대비 가치는 좀 저렴하게 평가되는 초대형 중국의 1등 기업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졌고 그 와중에 오히려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 A50인 지수라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큰 등락이 없이 물론 다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변의 그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의 급등락이 당연히 있겠지만 다른 지수들보다 그러니까 소형주라든가 중형주의 그 지수의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급등이나 급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거든요. 투자 입장에서. 투자는 다 이제 개인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다 잘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참고만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섹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뭐 전기차에 몇몇 기업들 편입되어 있는 ETF라든가 아니면 홍콩의 저기 항생테크 같은 아니면 HSCI 같은 일부 지수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을 주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실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경제가 크기도 하고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그 섹터는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주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꺾이고 내려가서 또 울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좀 이제 시각을 넓혀가지고 나무보다는 좀 더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이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너무 줌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줌아웃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것들 추세를 한번 보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중국 정부에서 지금 악재로 남아있는 거는 미국 대선 그리고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관세. 근데 지금 중국에서 너무나 그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내수나 아니면은 증시 부양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통화 정책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어떤 경제학자가 나온 얘기인데 한 10가지 항목을 두고 이러면 이게 변수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 중에 9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100%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답변은 뭐였냐면 시진핑은 더 큰 부양책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 있는 분들은 사실 홍콩이나 한국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게 더 비관적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고 경제학자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고 요번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방식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약간 과열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그 리테일들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신문에서 그대로 보도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은 증시를 부양 아니면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이제 대선이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모님이 보시기에는 중국과 홍콩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물론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이제 뭐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중국과 당연히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내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딜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엔 중국은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왜냐면 지금 너무 약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우방 국가들 중에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는 딜을 하려고 하겠고 그 중에 삐진 사람이 한 명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그걸 비듣고 중국은 들어가서 우리랑 교육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그 우방 국가들 중에 호주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호주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미국에 삐지면 랍스타 관세를 없애겠다. 와인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맞습니다. 어떤 거에는 관세가 아직 있을 거예요. 예. 없애고 이제 호주 정부를 달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투자은행들이나 그렇고 제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요즘 도널드 트럼프하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카멜라 해리스가 과거 조 바이든처럼 중국에 대한 자기의 스탠스를, 그러니까 자기의 태도를 아직 보도나 이런 데서 보여주고 않고 있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카멜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더 쓰는 기업 입장에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정책들을 경제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고요. 둘이 누가 좋다 나쁘다. 아직까지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그 전에 행정부 조 바이든대로 따른다 그러면 저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해리스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 중국 대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50대 50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 매일 좀 약간씩 격차가 왔다 갔다 박빙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까보고 나중에 또 만나서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들이 정책 관련해서는 그다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고 없죠. 다만 이미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그 스프링필드에서 벌어지는 이런 서로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한 분명한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 전개되겠다 이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게 중국의 전기차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여전히 월별로 이제 중국이 신에너지차 판매 그리고 이제 얼마큼 만들었고 얼마만큼 판매 이런 그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만 계속 신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중국산 전기차 특히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뭐 ETF나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 같은 경우에 모든 완성차는 아니고 이제 대표 완성차들이 있죠. 네. BYD라든가 아니면 xiaopeng이라든가 아니면 리오토라든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잉여된 부분들이 조금 있죠. 좀 공급 과잉이 심했던 섹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분명히 약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리데이션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면 가장 큰 배터리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약간은 난무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이제 전기차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그리고 그게 아직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중국을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부 섹터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부 섹터에 투자를 하신다기보다 전체 섹터에 투자하시는 것이, 중국 정책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섹터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전기차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게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하면은 더 많은 물량들을 밀어내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이 생겨난 게 불과 2021년이거든요. 그러다 2022년에 초부터 해서 중국이 이제 공급과잉,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IRA 입법, 유럽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수출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확인하는 순간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비싸지게 느껴졌고,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도 아직 그 가격을 전혀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전기차, 중국 내에서는 계속 판매가 늘고 좋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중국이 판매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확정을 시켰는데,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관세도 매기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일단은 지금까지 흐름 봐서는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고 자극적인 섹터긴 하죠, 전기차. 왜냐하면 보급률도 늘어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내수에 집중된 만큼,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약되는 외부 요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EU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출 품목하고는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국 내 산업을 보유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테크, 그 기술력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럽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미국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특히 한국도 기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자국 내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 국가 간의 무역 분쟁 아니면 관세들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이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너무나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위주, 내수 소비재 아니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네. 약간 이건 기습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CSOP도 이제 중국의 증권사가 이제 모기업이시잖아요. 예,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거래도 많이 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계속 들리는 게 중국 내에 있는 증권사들끼리 이합집산, 소위 이제 합병과 이제 이렇게 M&A 뭐 여러 가지들로 해가지고 좀 뭔가 몸집을 크게 키우고 있다. 미국의 IB에 대항할 만한 금융사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많은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께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중국 증권주들 업황은 어떨 것 같은가? 라고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래량 때문에 괜찮죠. 거래량 때문에 사실 그쪽 종목들에 대한 주식들도, 저희 주가도 요번에 거래량 폭발했을 때 상당히 올랐다가 다시 이제 전체적인 증시가 떨어지면서 폭락했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은행 금융 거래량이 받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나 나쁜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 중국 그러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보통 본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위안 정도면 정상 수준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고, 1조 위안이 넘으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됐다. 보통 그러면 주시장도 많이 올라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9월 24일 발표되기 전까지 특히 9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거래가 5천억 위안이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하고, 아무래도 근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중국 증권주들을 눌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크게 튀는 그런 부분들, 오늘도 지금 1조 위안 훨씬 더 넘어서 이제 거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조 위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거래량인데요. 예전에 그랬죠. 10월 요번에 이제 발표된 게 화요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국경절 연휴 직후 20분 만에 거래량이 1조 2천억 위안이었어요. 그날 3조 4천억 위안으로 거래가 마감됐죠, 전 거래량이.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증권주들이 치솟고 올랐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때 다 줄 상한가가 그렇죠. 확인했던 근데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이제 전체 거래량을 지켜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거는 그 종목들에 대한 그 향후 이제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지표들 중에 거래량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전체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는 것도 거래량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따로 한번 봐야 될 건 뭐냐면 공모펀드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중국 내에서. 네, 중국에서.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모펀드가 발행된 것들이 그 전달 대비해서 9배 정도가 늘었다고 이제 수치를 봤어요. 그렇게 된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내가 개인들이 그 증권 계좌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공모펀드로 추가된 자금들도 보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신규 공모펀드가 그 발행된 것들, 신규 공모펀드가 설정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수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경제 지표들, 통화정책이 발표됐으니까 그 위에 나올 CPI, PPI, PMI 모든 걸 다 보시고 이게 우상향이 되고 있구나.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얘기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그보다 많이 올라 있었을 거고, 다른 지표들이 미리 선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보고 또 플러스 부동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정부가 이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흘러가고 다시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펌핑을 하는 걸 중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일단은 그 보통 운용사에서 ETF나 펀드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론칭된다고 하면은 사실 내놓는 타이밍, 그 물건을 내놓는 타이밍도 다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요 예측을 하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그렇게 많은 공모펀드가 늘어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 그리고 홍콩에서도 이제 CSI 300 이어서 이제 500 뭐 지수를 이제 추종을 하는 ETF들도 곧 출시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조금 더 선행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저희가 CSI 500 추종하는 500 ETF 도 이미 나오시나요? 홍콩에 있는데 아, 있어요. 한국에서 좀 들어왔더라고요. 어. 한국 예탁원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보이거든요. 순매수가 이제 결제가 순매수가 확인할 수 저는 있죠. CSI 300 정도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CSI 500을 사시는 걸 보고 좀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 몇십억 정도가 그날 하루 찍혔던 것 같아요. 스마트머니일 좀 가능성이 깜짝 놀랐던. 보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CSOP 같은 경우는 중국과 홍콩도 하시지만 이제 사우디라는 새로운 시장도 지금 개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다음 달 11월이면은 브릭스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사우디나 중동에서 최근 이슈가 많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새롭게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는 좀 준비하지도 않고 미리 그렇죠. 이제 질문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이가 좋고, 그 천병에 어떻게 보면 저희 홍콩에 있는 ETF 운용사인 CSOP가 서 있고요. 아시아 최초로 사우디에 투자하는 ETF를 저희가 론칭을 했고,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컸었죠. 1조 3천억 위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포펀드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을 많이 받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략을 바꾸면서 전략을 그 전부터 추구하던 것들 중에 확장을 한 게, 그러면 저희가 중동과 아시아를 커넥트하는 슈퍼 커넥터가 되겠다. 이런 이제 모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하거든요. 그 전략의 이제 그 기초 아이디어가. 이거 보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사우디 증시에 투자하는 ETF를 홍콩에 론칭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양 정부 간의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면 사우디에 중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서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우디 투자자들이 중국과 홍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우디 증시에 사우디 자산운용사가 그 ETF를 론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라서 제가 해외 언론 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말에 사우디에서 이제 저희가 론칭을 같이 해줄 CSOP ETF에 투자할 그러니까 자펀드, 그러니까 이건 저희 건 모펀드고요. 이쪽에서 피더 펀드로 나오는 게 이번 달 말에 론칭이 돼요. 그 투자 자금도 제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히 클 거고요. 타다올 증시의 상장이 이제 홍콩인가요? 본토인가요? 타다올 저희가 홍콩이요. 홍콩 기업들로 만든 ETF가 이제 사우디에, 소위 이제 뭐 압둘라나 만수르 같은 분들이 투자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시장의 방향은 모릅니다만 시장 방향 모르죠. 이제 그런 유동성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초 투자 자금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정부 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투자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거기에 이 석들을 사기 위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 과열돼 가지고 막 들어온 자금에 비하면 작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3조 위안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이 사이즈들이 우리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아무래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저희 이제 상무님 CSOP의 이재충 상무님을 모시고 방송을 한 게 진짜 불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한번 모신 건데 그 당시와 지금과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촬영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상황이 좀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한 연말쯤에 다시 한번 아니면 12월쯤 돼가지고 보통 중국과 홍콩은 또 겨울에 더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